저희 지방로의 시간여행에서는 지역 인구 감소나 소멸 위기 같은 지역 문제들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그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재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환경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안전이라는 게 있고 또 그중에서도 자연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이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산불도 그렇고요. 아직 피해도 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지진과 해일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 방안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당장 울산 안에서만 봐도 지자체가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는지를 우리가 또 직접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 산불만 예로 들어봐도 단순히 숨만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집이 타고 농지가 사라지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면 마을은 산불에 대응할 능력도 많이 약해지는 건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삶의 터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재난의 역사 이야기 그 가운데 산불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산불 이야기가 최근의 이슈뿐만이 아니고 역사 기록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사실 산이 존재한 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네. 불을 이용한 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가깝게 조선시대부터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물에 산불 피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오, 어떤 기록이 어떤 게 나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건 1484년의 성종실록입니다. 예. 경상도 산에 불이 나서 목장과 민가가 탔고 가축 수천 마리가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또 1530년에는 산불로 곡식이 다 타서 백성들이 굶주릴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관청에서 구휼미를 급히 내려보냈다 이런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은 또 산불은 뭐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는데 과거에는 아무래도 불을 끄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같지는 않았을 테니까 피해가 더 컸겠네요. 네, 그래서일까요? 그 조선시대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책임자에게 곤장 80대와 벌금, 유배형 같은 강한 처벌을 내리고 했었고요. 예? 산불을 막지 못한 지방관리가 파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산불을 낸 사람이 아니고 산불을 관리하는 책임자한테 곤장도 치고 벌금도 하고 유배형도 보냈다고요? 네, 맞아요. 산불을 막지 못한 사람이 벌을 받은 거예요? 막지 못한 사람이 벌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게 뭐 사실 그 조선시대 때도 실화 그러니까 부주의로 인한 불이 가장 흔한 원인이었고 네. 방화나 사냥 중에 불을 잘못 다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조선시대 문헌에 명시된 실화 사례가 10건이나 되고요. 전체 기록의 15.9%에 해당을 합니다. 네. 물론 낙뢰처럼 자연적인 원인도 일부 있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당시에는 화재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66.7% 그러니까 42건이나 되는 게 원인 미상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예. 누군가 벌을 주고 싶어도 원인 미상인 경우에는 이게 범인을 찾기가 어려웠겠죠. 네. 예. 그러면은 실화든 방화든 조선시대 때는 누군가 불을 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산불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왕릉이나 사찰의 방화가 일어난 경우에 극형인 교살형이나 참수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군수 물자를 훼손하거나 네. 살림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유배형이나 관리 파면 등의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었고요. 네. 일반적인 실화 같은 경우에는 곤장 80대에서 100대가 기본이었고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 이 개수는 신분에 따라 차등하게 조금 처벌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금산이라고 해서 요즘 말로 했을 때 그 그린벨트 같은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 금산에서 수렵이나 화전으로 경작을 하다가 산불을 일으켰을 때는 신분이 아예 강등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양반이었을 경우에는 아예 그냥 서민이 되거나 노비가 되거나. 네, 그렇죠. 반대로 산불 진화에 기여한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처벌 체계 같은 경우에는 조선 왕조 실록에도 기록이 돼 있고요. 금조 절목 이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내용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조선시대 산불 기록은 아주 여러 문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조선 왕조실록에는 산불이 언제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켰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89년에 낙산사 산불로 민가 205호가 타고 1672년에 강원도 산불로 민가 1900호가 불에 탔고 네. 또 사망자도 65명이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1804년에는 동해안 지역 6개 고을이 초토화되기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변사
낙산사 등록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산불이 어떻게 번졌는지, 어떻게 진화 작업을 했는지 이런 기록이 있고요. 예. 승정원 일기에는 산불 피해와 그에 대한 복구 작업이 적혀 있고 네. 이명지라고 해서 이제 각각 지역에서 적는 지방지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 산불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이전에는 네. 산불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나요? 물론 조선시대 이전에도 산불은 있었겠지만 네. 기록이 매우 적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사건 위주로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산불 같은 자연재해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일, 그리고 중앙정부에 굳이 보고하지 않는 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서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없었어서 원천적으로 또 자료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조선시대에는 관료제가 정비가 되면서 산불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문화가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역시 네. 기록의 시대. 지금 저희 청취자께서도 기록의 나라 조선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산불의 역사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조선시대 기준으로 네. 가장 최악의 산불로 꼽히는 내용도 있었을까요? 네, 이거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조선시대에 기록된 최악의 산불은 1804년 순조 때 강원도 동해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이 산불로 인해서 민가가 2,600채나 불에 타고요. 사찰이 6곳이 불에 타고 또 창고 한 곳도 소실이 됐습니다. 이게 피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경제가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 소나무 숲이 많이 타면서 목재랑 송진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염전도 12곳이나 망가지면서 생계 자체에 아주 큰 타격이 있었다고 와, 합니다. 진짜 큰 불이었네요. 네, 맞아요. 지금 아까 보여드린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가장 많이 희생된 건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이전에 일어난 산불인데 1672년 현종 때에 강원도에 또 산불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는 6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무기 보관 창고까지 다 타버리면서 나라의 군사력까지 아이고야. 걱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화재 피해로는 1489년에 있었던 성종 때 그 낙산사 산불이 대표적이고요. 이때 당시에 낙산사에 있던 관음전이 완전히 불에 타고 또 다시 짓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낙산사는 최근에도 불이 났다는 뉴스 있었잖아요. 정말 많이 탔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요. 대부분 강원도와 동해안권에서 발생했네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산불도 강원도하고 동해안 쪽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예. 저희가 4월 8일 화요일에 울산사리에서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우수영 교수님과 이 소나무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잖아요. 네. 그 인터뷰가 담긴 방송문 발췌 내용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동해 쪽에는 이제 그 바다가 있고 또 바람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건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는 이제 그 생태적인 분포 특성상, 네. 생육의 특성상 이제 물이 많은 곳보다는 건조한 산림의 능선 부분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이제 분포하게 되거든요. 원래는 소나무 생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였는데 그 교수님 말씀에 그게 있었어요. 좀 바다도 있고 네. 지형도 그렇기 때문에 건조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이게 경북 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 소나무 분포가 왜 많을까요?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나온 대답이었는데요. 예. 그 조선시대도 동해안에 산불이 자주 발생한 이유가 여기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가 울창한 소나무 숲에 더해서 봄철에 강원도 동해안에 부는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부는 바람인데요. 이게 산불 피해를 키운 큰 요인이었습니다. 예. 그 1751년에 실학자 이중환이 쓴 지리서 택리지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에도 이 양간지풍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양간지풍 일구진안설이라는 문장입니다. 이걸 간단히 해석하면 예. 양양과 간성의 바람은 상상을 초월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간성은 현대지명으로 강원도 고성입니다. 그러면은 건조한 데다가 지형상 네. 또 계절상 거기에다가 바람까지 세게 불어서 산불 피해가 커지는 거네요. 옛날부터. 네. 그 옛날부터. 그리고 이 바람의 특징이 봄철에 서쪽에서 부는 바람인데요.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따뜻한 공기에 쭉 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좁아지고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람 자체가 고온인데다가 건조함이 더해져서 이 인화성이 강한 송진과 솔방울까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삼박자가 고루 갖춰지는 거죠. 건조한 대기, 강한
강한 바람, 인화성이 높은 물질 이렇게요. 혹시 그런 산불의 예방책 이런 뭐 기록도 있었을까요? 요즘과 닮아 있는 그런 예방 정책이 있었는데요. 특히 봄철에는 불 피우는 걸 금지하는 금화령이라는 게 내려졌고요. 예.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산, 아까 말씀드린 조선판 그린벨트를 통해서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끼리 5가구씩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하는 연대책임 제도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보면 마을 단위로 자율방제 조직을 이렇게 꾸려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산불감시대 같은 거네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기술도 장비도 조금은 부족하니까 결국 사람의 감시와 참여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실수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처럼 많았던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기관은요. 이렇게 민간에서 감시하고 이런 거 말고요. 네. 조선시대 왕조에서 불을 막기 위한 대응 조직이나 기관도 있었을까요? 네, 당시 병조에서는요 멸화군이라고 하는 소방 조직을 운영을 했고요.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그렇죠. 예조에서는 여기 지금 문화를 예. 담당하는 곳이죠. 왕릉이나 사찰 주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 금화도감이라는 전문 기구도 생겼고요.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영선도감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고 또 기록물을 보호하는 데서는 춘추관이 맡았습니다. 이게 네. 정말 탁탁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산불이 이미 나버렸다. 피해 복구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네, 이 산불 피해 복구 아까 영선도감에서 맡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기관에서는 주로 복구 작업이랑 피해 지역의 재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록물 보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춘추관에서는 문화재나 기록물을 계속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양한 조직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여기서는 이걸 보호하고 이렇게 막 옮기고 이런 과정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산림청, 소방청, 문화재청 다 같이 막 체계적으로 옮긴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산불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었을까요? 네, 이거 조선시대에는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이재민들을 도왔습니다. 1489년 성종 시기에는 양양 산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피해 주민에게 구휼미라고 해서 쌀을 지원을 했고요. 예. 전세를 재분배해서 구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준 거죠. 그리고 세금 감면을 통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거랑은 별개로 대동법이랑 삼수미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피해 지역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금의 제도랑 좀 비교를 해보면 재난지원금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조선시대에 사람 사는 모습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산불은 계속 나고 있잖아요. 이게 초기에는 사실 엄청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정치적 혼란인 시기가 있기도 했고요. 네. 또 살림을 사유화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벌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생계를 위해서 화전 이렇게 불을 놓아서 이렇게 그 뭔가를 키우려고 했던 사람들 있으시죠. 화전이 늘면서 산불도 다시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과 제도의 힘이 약해졌을 때 산불도 더 자주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산불도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막고 그러는 거군요. 네, 과거에도 지금도 좀 그런 상황이죠. 작은 불씨 하나가 마을과 지역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저희는 지금 잘 알고 있고 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산불이 발생하면은 지하수 고갈이나 생태계 붕괴 같은 피해를 복원하는데 최소 3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이게 생태적으로 안정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2차 피해가 더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네.